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아휴,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캐내느라 이 밤낮으로 그냥 분주하게 움직였더니 여기 보세요. 지금 눈 밑에 다크서클. 이게 지금 오늘 분장 실장님이 유독 고생하셨어요. 파운데이션 한 통 다 써서 이거 가리느라고. 예. 불편한 진실이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기후 변화가 요즘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 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온실가스 배출이 이렇게 지금 계속될 경우에는요. 2028년에 이 21개 동계올림픽 개최주 중 대부분 개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고요. 일본 삿포로 지역에서만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동계올림픽을 열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사실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고온,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스포츠 행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올해 그 야구 경기도 보면은 우천으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겨울 스포츠 같은 경우도 스키 대표적으로 많이 타시는데 눈이 적게 오면 이 스키 자체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기완이 슬퍼요. 기환 씨,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법을 찾아야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후 재난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인 해결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후테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한 폭우와 극한 가뭄, 기후 양극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에서 기후테크 창업 강의하고 있는 장배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에서 기후테크 육성 관련 연구하고 있는 장민이라고 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이제는 뭐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난 시대라고 합니다. 올 여름만 봐도요, 진짜 재난급 극한 기후의 연속이었어요. 아, 진짜 그 기후 변화만 놓고 보면은 정말 김기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특히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분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시민분들도 너무 불편해하셨잖아요. 네. 서해안은 또 극한 폭우가 내려가지고 아니 이게 좁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이게 동서 날씨가 다를 수가 있는지. 자, 특히 그 강릉시는 제가 듣기로는 108년 만에 정말 역대 최악의 가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요, 올 여름 6월에서 8월까지 그 강릉시에 내린 비의 양이 평년 강수량에 대비했을 때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런 마른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이 겹치면서 강릉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17년 이후 108년 만에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았습니다. 네. 이런 가뭄들은 그 돌발 가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가뭄은 이제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는데 네. 이 돌발 가뭄은 수주나 수개월 사이에 좀 더 빠르게 이 토양의 그 수분을 갖다가 증발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학계에서는 이런 걸 급성 가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현상이 계속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2년과 2017년 제주도에서 그리고 2022년 충남 서산과 태안에서 비슷한 그 돌발 가뭄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릉 돌발 가뭄은 국가 차원에서 재난으로 선포했던 첫 사례로서 향후 반복될 기후 재난의 어떤 선례, 그런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돌발 가뭄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2021년 IPCC 제6차 보고서 지구온난화 1.5도, 2도씨 전망 보고서에서 돌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중에 74%가 돌발 가뭄에 해당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돌발 가뭄은 대부분 폭염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폭염형 돌발 가뭄은 고온 환경에서 토양이나 식생의 증발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네. 강릉 가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국가 차원의 첫 가뭄 재난 선포 이걸 이제 기사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인데 올 봄엔 또 산불이 엄청 심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가뭄이 또 이어지게 되면은 그게 또 결국엔 또 산불 발생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돌발 가뭄은 가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2차적인 피해까지 야기하면서 복합 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2023년 하와이에서 발생했던 굉장히 큰 산불도 사실은 돌발 가뭄이 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전통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봄철에 집중되어 왔는데요. 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네. 여름에도 가뭄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원래는 우리가 보통 봄철에 산불 조심하자 이런 구호도 많이 외치고 했었는데 이제는 365일 연중 내내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그냥 언제 어디서나 산불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 심각성이 두 분 또 말씀 들으니까 확 체감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의 수준이 개별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협력 공동체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에는 교수님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매년 11월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그 당사국 총회 COP라고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개최를 하는데 네. 벌써 어느덧 30번째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회의입니다. 네. 그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그다음에 기후 기술에 대한 이전, 기후 재원 마련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각국의 그 대표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당사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는 데는 가끔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힘을 모아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이거 시작한 지 아까 제가 30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나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의가 파리 기후변화 그 협약을 맺었던 네, 네. 그 21차였는데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0년을 맞이한 이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관심도 많이 가고 기대도 하게 되는 바입니다. 네. 들어보면 앞으로의 10년이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좀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박사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의제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파리협정 당사국의 80%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기후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대응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 그렇죠. 좀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지금의 기후 위기는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네. 보다 적극적인 방안과 대응책에 전 세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기후테크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면요. 네, 기후테크는 정말 말 그대로 클라이밋, 기후,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걸 합성어처럼 해서 기후테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들, 변화된 기후에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기술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이런 사업적인 부분까지 좀 폭넓게 봐서 저희가 기후테크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잘 아시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있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기술들도 다 기후테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배양육, 세포 배양육, 그리고 AI를 이용한 재활용 기술이나
스마트 농업, 위성을 활용해서 기상이나 기후를 예측하는 기술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테크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또는 기후변화를 우리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이 신생 기술들을 통틀어서 기후테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현존하는 지금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혁신적인 기술이 바로 기후테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분야가 좀 듣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후테크는 대표적으로 5가지 분류 체계를 가지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클린테크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면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기술입니다. 천연 에너지 생산,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공정 개발, 폐기물의 가공 및 재생산 활용 등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큰 터빈을 돌리고 있는 풍력 발전, 그리고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했던 핵융합 발전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영화에서 봤던 그거. 그게 클린테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카본테크라고 하는데요. 네. 카본테크는 탄소를 말 그대로 포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카본테크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에코테크입니다. 에코테크는 자원 순환과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기술입니다. 두 개는 푸드테크와 지오테크인데요.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푸드테크라고 하고요.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되면 기후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지오테크라고 합니다. 5가지 분야 모두 굉장히 중요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기후위기를 막는 첫걸음은 바로 이 분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우, 잠깐만, 목이 말라서. 아우, 이제 좀 살겠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릴까? 자, 재활용 분리 배출. 이제는 많이 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나온 이곳은 말이죠.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한데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탄소 중립, 녹색 산업, 자원 순환까지 기후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기발한 시도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작은 생활 속 아이디어부터 산업을 움직일 큰 기술까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부스가 있었는데요. 폐기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열쇠, 바로 여기서 만나봅니다. 오피는 이거 봐, 이거. 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막 로봇팔인 것 같은데 막 쥐가 말아서 딱딱 약간 각기 춤추듯이 딱딱딱딱 움직이는데 이게 뭐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제품은 AI 기반의 폐기물 선별 로봇 에이트론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로봇팔이 폐기물을 선별을 한다고요? 폐기물을 종류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흡착한 뒤에 종류에 맞는 위치에 따라서 다시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분리수거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게 비닐인지 이게 플라스틱인지 막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봐도 좀 알쏭달쏭하잖아요. 네, 사실 분리수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제품이 어떤 재질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거 설명을 봐도 이게 좀 알쏭달쏭한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초분광 카메라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초 무슨 카메라요? 초분광 카메라입니다. 이제 초분광 카메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파장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폐기물을 버렸을 때 이 폐기물의 종류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찢겨지거나 아니면 좀 찌그러진 그런 폐기물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얘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초분광 센서를 활용해서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비슷한 형태지만 다른 재질을 갖고 있는 폐기물도 한 번에 알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똑똑한 친구네. AI를 사용하고 딥러닝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폐기물이 들어와도 2주 정도의 학습 기간을 거치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임님, 지금 이번에 보여주실 요거는 뭐예요? AI 기반의 폐기물 선별 로봇 모형본입니다. 실제로 이 모양으로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폐기물이 여기로 들어오면 카메라가 폐기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그 뒤에 로봇 팔이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99.3%의 인식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이 폐기물 선별 속도 같은 경우에는 분당 96개의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0억 톤이 넘는 생활 폐기물이 쏟아지는데요. 그중 40%는 아예 제대로 수거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수거된 쓰레기의 절반은 매립되고 재활용되거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합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에코테크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좀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넘어서 이것을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순환 경제를 모델로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생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분리수거장 그런 데도 참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있습니다. 오. 여기 보시는 멀티트론이라는 제품입니다. 아파트나 공연장, 마트 이런 폐기물이 발생하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자체 선별장에 이제 간이 분리수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을 넣는 입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처럼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은 분리수거를 저희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쏙 넣으면 여기로 들어가서 알아서 분리수거가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이거 그러면 언제 도입되는 거예요? 네, 현재 몇몇 아파트들과 백화점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빠르면 내년 2026년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이야, 저 피디님도 그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 아니세요? 야, 이 남편분들 이거 완전 희소식인데요, 이거? 맞습니다. 예. 저희 같은 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실생활에 접목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우리 됩니다. 남자들끼리 좋았어. AI 로봇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까지 선별해낸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네. 자, 교수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키냐,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폐기물 하면 더러운 것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처리하는 것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생각을 전환하고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순환시켜서 이제는 그것을 원료로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에코테크가 정말 더 각광받고 있게 됐습니다.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걸 저희가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또 기후테크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 앞으로 이 에코테크가 좀 다른 기술들과 함께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다른 기술하고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에코테크에서 생산한 재활용 원료가 카본테크의 저탄소 소재 개발이나 아니면 클린테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 쓰일 수 있다면 그 기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생활 적용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항목에 이 폐기물에서 얻은 재활용 제품이나 업사이클링 소재가 사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테크뿐만 아니라 기후테크의 각 분야들이 서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면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줄 기술, 기후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와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환 씨 혹시 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있잖아요. 일단 뭐 세계 최고 부자라고 꼽히는 네. 테슬라의 머스크 형님이 그거 있었는데 그 상금 엄청 걸고 했던 그 기술 그거 맞아요. 그 C로 시작하는 뭔데? 그거 CCS 맞죠? 그게 이산화탄소 포집하고 저장하는 거. 그거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전에 한번 다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 궁금한 거는 CCS 기술이 왜 이렇게 요즘 뜨고 있는 거예요? CCS는 사실 너무 중요하게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전통적인 산업을 바로 탈탄소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CS 기술 자체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그 배출 딱 지점인 발전소나 이런 산업 시설에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걸 포집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기후위기를 빨리 대응하고 막을 수 있으려면 앞으로는 전통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던 배출원에서 CCS 기술을 이용해서 빨리 탄소를 배출되는 걸 막아야 되고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CCS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CCUS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산업의 원료로 탄소를 활용하는 거죠.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이 CCS, CCUS가 앞으로 우리가 2050년을 탄소 중립, 넷제로로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정말 한 15%에 이르는 부분을 이 기술이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뭘 하나 또 찾은 게 있는데 최고의 탄소 제거 기술에다가 상금을 딱 걸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네. 무려 1억 달러입니다. 이거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인데 네. 이게 엑스프라이즈 탄소 제거 경연 대회 이게 그 대회 이름이었거든요. 결과가 좀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좀 신박한 기술들이 좀 나왔습니까, 박사님? 네, 이 경연대회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이 걸린 대회였는데요. 두 분도 네.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저희는 올 4월에 그 우승 기업이 가려졌습니다. 나왔어요. 네, 우승한 기업은 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신생 기업 마티 카본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가속 암석 풍화 기술을 이용한 회사입니다. 인도 농경지에 아주 잘게 부순 현무암 가루를 뿌려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데요. 마그네슘, 칼슘, 철 등이 풍부한 마그마가 식으면서 현무암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탄산염 광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착안을 해서 토양에다가 잘게 부순 현무암 가루를 뿌려서 연간 1,000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현무암 가루만 그냥 뿌리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거치게 되면요. 탄소가 아주 안정적인 구조의 중탄산염을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더 이상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와. 정말 효과적인 탄소 포집 방법으로 네,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 제주도에도 널려 있는 게 또 현무암인데 그러게요. 우리도 그 기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이 아이디어가 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최근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탄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님? 요즘은 이제 단순히 탄소를 갖다가 포집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계속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점상으로 저희가 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점점 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기술들이 시장에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브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 DAC 기술이라고 하는 대기 중 그 공기를 직접 포집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대기 중에서 직접 포집하는 DAC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에 물이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안 그런데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노스는 그 공기 중에 물 분자 자체를 탈습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열 그리고 물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필요 없이 자신들이 그 물도 자체적으로 갖다가 포집해서 활용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요. 또 다른 기술을 말씀드리면 그 영국의 오리진 카본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거의 비슷한 또 유형의 회사 중에 미국의 에어룸 카본이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들은 생석회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네.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포집된 탄소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건축 쪽에서 가장 먼저 각광을 받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멘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시멘트가 그 원료인데요. 이 시멘트를 생산할 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양생의 그 물질로 같이 써서 아예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거기에 영구 저장하는 형태로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뭐 지금은 바야흐로 이제 탄소 중립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기후테크 분야 중에서 이쪽 분야가 조금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맞죠, 박사님? 네,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클린테크는 등장과 동시에 각종 지원과 투자를 이끌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클린테크. 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클린테크가 미래의 필수 산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클린테크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하고 캐나다인데요. 미국 인터넷 기업인 아마존은 2020년 청정에너지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벤처캐피털 기후 서약 기금 출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2015년에 BEV라는 투자 펀드를 설립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70여 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혁신 기금을 내놓으면서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설마 푸드테크? 맞습니다. 아. 인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이 푸드테크, 기후테크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기후 문제에 분명히 유발 그 물질인 온실기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푸드테크 쪽에서 음식 쪽, 농식품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막는다는 차원을 더 넘어서 우리의 식량 안보, 네. 먹는 것, 먹거리에 생존. 관련된 생존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기후테크들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농식품 분야가 우리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26%에서 한 34%까지 차지하니 거의 4분의 1 이상을 농식품, 저희가 먹는 것, 그 관련된 전체적인 그 산업 생태계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푸드테크 분야는 대체육, 세포 배양육, 그리고 대체유, 대체 아이스크림, 대체라는 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대체 식품 개발 외에도 푸드테크 분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탄이나 온실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이나 이런 걸 배출하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고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돼서 저희가 배달을 받고 나면 포장도 많은데요. 친환경 포장, 친환경 농법, 그다음에 대체 비료, 스마트팜 기술 같은 것들 다 개발하는데 아주 주력하는 분야가 바로 이 기특한 푸드테크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 산업의 그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서 그 유해한 환경 요소 이런 거는 다 최소화하고 탄소 포집 기술, 그다음에 AI를 접목해서 에너지까지 절감하는 푸드테크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네. 야, 진짜 이게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기후테크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요즘 정말 핫하다는 과학기술이 싹 다 한데 모여있는 종합 선물 세트다. 예, 멀티플렉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댁에 하나 놔두고 싶네요. 그 점은. 자, 뭔 소리야. 자,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본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것들, 우리의 생존과도 연결돼 있죠. 네. 식량 위기를 불러올 기후재난은 국가 경제, 안보와 모두 관련된 필수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참 엄청나다면서요. 네, 2023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조 8천억 달러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추산되었습니다. 네. 20년 동안 1시간마다 약 1,600만 달러가 증발한 셈입니다. 미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은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누적 기준 세계 인구 중 1,450만 명이 사망하고 1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대비 2.5에서 2.9도 정도 상승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쓰고 네. 기후테크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전망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또 박사님이 그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갖다가 수치로 딱 제시를 해주시니까 기후 위기는 곧 경제 위기다. 이 공식이 뭔가 좀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 이 기후 위기가 우리 국내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적극 대응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씩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2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그 GDP, 네. 국내 총생산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5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낳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비용이 든다고 해서 기후 변화에 있어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큰 손실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보고서는 그런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좀 더 나가서 보면 저희가 1.5도라고 하는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 그 연평균 0.14%포인트 하락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더 저희가 대응을 갖다가 조금 더 덜 하는 거예요. 2도씨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해마다 0.21%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이제 이상 기후를 저희가 체감을 하고 나니까 네.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이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마트 가서 장 볼 때 생필품 사는 것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망설이게 됩니다. 이게 기후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될까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가격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네. 만약에 서아프리카 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코코아 나무들을 대상으로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 네. 코코아 가격이 치솟으면서 초콜릿 가격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네. 그리고 쌀 생산도 마찬가지로 엘니뇨 등에 의해서 생산량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쌀의 가격도 크게 요동을 치게 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사과 가격이 급등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진짜 비싸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운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이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은 사과의 가격도 앞으로 점점 치솟게 될 전망입니다. 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네. 환경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후테크는 이런 문제들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성장은 탄소 배출 증가라는 공식입니다. 이 밀접한 상관관계는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는 성장시키면서도 탄소는 줄이는 새로운 성장 모델, 탈동조화라는 중요한 현상과 그 핵심 동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탈동조화란 쉽게 말해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두 지표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 성장 추이를 보시면 과거에는 두 선이 거의 붙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흥미로운 전환점이 발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파란 선은 계속 상승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붉은 선은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기후테크가 있습니다. 기후테크는 우리 산업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기존의 태양광 풍력 발전을 넘어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전기로 분해해 만드는 연료인 그린 수소가 비행기나 선박, 제철 공정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과 자원순환의 혁신입니다. 공장에 탄소를 포집하는 CCUS 기술은 물론 석유 대신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처럼 소재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제품을 분해해 새 제품의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첨단 재활용 기술 역시 중요한 기후테크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 이동수단, 식량 등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전기차와 대체식품의 대중화는 물론 건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를 최적화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인공위성과 드론을 이용해 물과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밀 농업 기술이 식량 안보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별 기후 테크들이 혁신을 한 차원 높이고 그 속도를 가속하는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넷제로 인텔리전스입니다. 이는 AI가 마치 고성능 전략가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탄소 감축 해법을 최적의 시간과 장소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감이나 경험이 아닌 과학적 분석으로 혁신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AI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기후테크가 이끄는 탈동조화의 혁신을 훨씬 더 빠른 오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면서 지구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졌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현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는 열쇠가 바로 기후테크입니다. 기후테크는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착한 기술을 넘어 앞으로 어떤 기업과 나라가 성공할지를 결정하는 미래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탄소 중립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규칙, 즉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흐름에 먼저 올라타 기후테크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는 쪽이 미래 경제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또 기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이 기후테크 분야에 진짜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교수님, 이쪽 분야의 지금 성장세 어느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시나요?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전망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신뢰할 수 있는 또 기관의 그 조사를 보면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조사기관 그랜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도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 규모를 385억 달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30년이 되면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대규모 투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후테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와 이런 쪽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거든요. 근데 전체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민간 쪽입니다. 근데 민간 쪽에서의 투자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기후테크에 215억 달러, 그리고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불과 1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위 10개국 투자들을 보면 그 평균 투자 규모가 약 한화로 8조 원인데요. 그걸 감안했을 때 한국은 그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말씀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기후테크 분야에는 이제 투자를 막대하게 한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팩트를 부정하고 네.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랑은 반대로 민간 기업 시장에서는 기후테크 분야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후테크 기업들은 올 상반기에만 12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 12%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네. 자, 미국의 경우는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기후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내놓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 전략 목표가 있고요. 네. 그 아래에 기후테크와 관련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혁신 경제 달성의 핵심으로 바로 기후테크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탄소 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 X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기후 대응 기술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또 전체 스타트업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비중이 1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범국가 탄소 중립 프로젝트. 어우,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저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기후 위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절실한데요. 네. 장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거를 좀 긴 호흡에서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재원 마련, 특히나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R&D 쪽의 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탄소 중립형 시설 전환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정책들이 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규 일자리들도 창출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기후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또 계속적인 또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에서 실제로 이거에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POC라는 용어를 쓰는데 바로 컨셉을 갖다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처가 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선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는 그런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해주신 말씀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협력. 이게 맞습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각계 전투가 아니고 모두가 코업을 해서 협동을 해야 힘을 된다. 모아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좀 어떤 게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저는 균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테크 회사가 약 56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카본테크와 클린테크에 집중을 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에도 많은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카본테크와 클린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투자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기후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후테크 영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죠. 두 분의 좀 조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술력 있는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규모 있게 성장을 하고 그들의 기술력이 실제 산업에 탈탄소를 이끌도록 그 영향을 끼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계곡을 좀 넘어설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그런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시그널, 그 신호가 아주 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수익을 내면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네. 자, 박사님도 의견 한번 주시죠. 기후테크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잘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명확한 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금융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인식의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앞으로 기후테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테크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걸 인식해야겠고요. 더불어서 스타트업, 대기업, 정부의 삼각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아낌없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과학 지식 플렉스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강과 삼각주로 이루어진 나라 방글라데시. 이곳에서는요 매년 수십만 명이 홍수와 사이클론, 해수면 상승 때문에 집과 농지를 잃고 수도 다카로 몰려듭니다. 전쟁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건데요. 이들을 우리는 기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는 2050년이면 전 세계에 최대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장이라고 믿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더위의 한계는 습도 온도 35도,
이 기온과 습도를 함께 반영한 지표인데요. 이 수치를 넘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서 체온을 낮출 수 없게 되고 몇 시간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또 나사 위성 고도계 관측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10cm 이상 상승했는데요. 작아 보일지 모르는 수치지만 저지대 국가와 도시에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변화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이 기후 난민의 현실이 보도됐습니다. 튀르키예가 5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2달 넘게 단수 사태가 이어졌는데요. 주민 일부는 결국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기후 난민이 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올여름 강릉은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도시 전체가 위협받은 바 있죠. 기후위기는 결국 인류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기후난민,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과학 지식 두둑히 챙기셨죠? 지금까지 과학계 트렌드세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뉴 노멀 시대를 향한 열쇠, 기후테크에 달려 있었네요. 좋은 기술들이 나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안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매일 거울 보면서 외모 체크,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네네. 앞으로는 좀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후테크 여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좋아요, 예. 기후테크. 기후테크. 좋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교수님. 저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로 감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계기로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박사님? 네. 오늘 기후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요. 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기후테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한번 저 네. 따라해보세요. 기후테크! 기후텍 좋습니다. 오늘 두 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